사회를 맡은 보건환경융합과학부 김준선이라고 합니다. 사실 본 행사는 고려대학교 다양성위원회 주관으로요. 고려대학교의 다양성의 가치 확산을 한다라는 그걸 목표로 해서 고려대학교 대학원생들과 함께 가치 확산에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에 제1회를 개최하였고요. 특히 올해 2022년 2회는 여러분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관심 속에서 11팀이 선정되었고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셨을 그 시간들의 값진 결과로서 여러분들의 결과로 오늘 이곳 고려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그 연구 결과들을 공유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그 발표의 순서들은 제1세션의 조직과 사회, 제2세션의 청년의 삶, 제3세션의 사회적 포용이라는 순서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각 세션마다 여러분들께서 발표를 하시게 될 거고요. 발표 후에는 각 팀들과의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발표가 진행되겠습니다. 발표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노력하셨던 그 시간들을 함께 해주셨던 다양성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채연 교수님의 응원과 축사 인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잠깐 말씀드릴 때 마스크를 벗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준선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작년에 제1회가 진행이 되었고요. 올해는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성장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의 짧은 인사말에서는 그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가장 큰 거는 연구팀이 늘어났죠. 이 연구는 다양성위원회가 행사 전체나 연구 공모전을 주최하고 우리 고려대학교의 BK21 대학원 혁신 사업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학생들의 연구를 실제로 지원을 해서 이루어진 그런 행사입니다. 작년에 5팀이었는데 올해 거의 2배에 가까운 그런 성장을 보여서 양적인 성장도 보였지만 제가 볼 때는 숫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먼저 작년에 사범대학 그리고 미디어학부, 심리학부 등이 참여한 연구팀들이 있었는데 그 분야에서 이번에도 참여한 연구팀들이 있지만 작년에 함께하지 않았던 보건과학대학 그리고 경영대학 그리고 또 다른 분야들 전경대학 여러 분야의 연구진들이 오늘 다양성을 주제로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정말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에는 세종 캠퍼스에 재학 중인 학생들 그리고 유학생들이 오늘 연구 발표에 함께 하고 있어서 고려대학교를 구성하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행사라는 점에서 굳이 연구가 다양성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장으로서의 의미가 굉장히 다양성을 더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작년 1회 행사는 코로나가 좀 극심한 상황이었어서 연구자들, 발표자들만 소수의 인원만 행사장에 있고 온라인으로만 진행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번 올해에는 좀 더 큰 행사장에서 여러분들을 함께 모시고 이야기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각자 Think Within, 자기 분야에서 다양성을 연구한 내용을 Talk Across, 그냥 연구팀 간에만 이야기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청중들과도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더 뜻깊은 그런 행사가 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명찰 달고 있는 연구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쉬는 시간도 2번 있거든요. 긴 시간이지만 연구진들 찾아서 또 관심 있는 이야기들 많이 나누시고 융합 연구의 어떤 그런 시작점이 되는 그런 의미 있는 행사를 함께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기업의 다양성 관리 제도 도입과 확산 연구를 하고 있는 사회학과 박사과정 이지연입니다. 네, 노동시장에 여성이나 장애인, 고령자 등이 유입이 되면서 노동시장의 인적 구성도 다양해졌는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54.8%였고 장애인 취업자도 약 90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60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도 45.5%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업은 다양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다양성이 잘 관리되면 근로자의 직무 만족이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이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이 제도를 도입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요. 저는 그러기 위해서 이 다양성 관리 제도 도입 요인을 분석을 해서 노동시장에서 다양성을 어떻게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할 예정입니다. 먼저 기업의 다양성 관리 제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다양성 관리 제도는 다양성의 장점을 확대하고 단점을 축소하는 목적으로 인력 관리 시스템이나 실무 관행을 계획 실천하는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도덕적인 의무에 초점을 맞춘 이 할당제와 달리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양성 관리 제도의 효과는 양가적인데요. 먼저 긍정적인 효과를 보면 기업이 문제의 새로운 접근법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그리고 시장 다각화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근로자 간의 이질성으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근로자의 이직이나 직무 불만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수자를 배려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다수에 있는 근로자들이 자신들이 역차별을 당한다고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봤을 때 구조적인 맥락에 따라서 다양성 관리 제도의 효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논의를 위해서 신제도주의 조직 이론을 이론적인 틀로 사용을 하는데요. 신제도주의 조직 이론에 따르면 조직은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동형화 과정을 따릅니다. 동형화 과정이란 이런 불확실한 환경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제도와 구조를 받아들임으로써 다른 기업과 비슷해지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 조직장의 규범이 제도 도입에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론은 기업의 환경에만 초점을 맞추고 이 조직 내 이해관계자의 영향을 간과했는데요. 이 제도 도입에는 환경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이 조직의 이해관계자들의 자율권과 선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는 제도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이 외부적인 압력과 내부적인 압력을 모두 고려해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기업의 외부적인 압력은 그 기업 정당성과 자원을 얻기 위해서 이 제도적인 환경에서 만들어진 규범을 채택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통해서 제도가 확산되는 규범적 동형화와 그리고 외부에서 성공한 기업을 모방해서 나타나는 모방적인 동형화 형태가 나타납니다. 이와 관련한 선행 연구를 보면 기업의 연결망이 강하거나 네트워킹 활동이 활발할수록 이런 모성보호 제도나 다양성 관리 제도를 더 많이 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기업의 내부적 압력입니다. 이 기업의 내부적 압력은 조직 내 이해관계자가 제도적 압력을 어떻게 인지하느냐를 의미하는데요. 대표적인 내부적 압력으로는 인사위원회나 소수자 근로자가 있습니다. 먼저 인사위원회는 이 기업이 인력을 구성하고 관리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 인사위원회가 단순히 상징적으로만 존재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이 존재 자체로 다양성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수자 근로자가 있다는 것은 기업이 소수자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들을 관리할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선행 연구를 보면 이 다양성이나 성별의 비율이 높아지면 기업들이 다양성을 관리하는 제도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8차 사업체 패널 조사 자료를 이용을 했고요. 이 조사는 이 근로자의 현황이나 인적 자원 및 작업 조직, 그래서 이러한 기업 복지 등을 파악을 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사업체의 다양한 제도와 관리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연구 대상은 30인 이상의 2078개 기업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고 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중회귀 분석을 시행했습니다. 종속 변수는 다양성 관리 제도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을 했고요. 독립 변수는 인사자문, 그리고 외부 네트워킹 참여, 인사위원회, 여성 근로자 비율, 여성 관리자 비율, 그리고 장애인 근로자 유무로 파악을 했습니다. 먼저 기술 통계를 보시면 여기 다양성 관리 제도를
한 33% 정도가 도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사자문의 경우 45% 정도가 기업에서 도입을 하고 있었고 외부 네트워킹 경험은 32.8%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는 약 절반 정도인 48%가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여성 근로자의 평균 비율은 28.17%였습니다. 여성 관리자, 부장급 이상 여성 관리자가 있는 기업의 경우 약 7.9%로 낮은 수준이었고요. 장애인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채용한 기업은 약 절반 정도인 51%였습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입니다. 먼저 보시면 외부 네트워킹 활동을 하는 기업은 이 외부 네트워킹 활동을 하지 않는 기업보다 제도 도입률이 약 2.7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네트워킹 활동이 다양성 관리의 중요성 인식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활동은 기업이 동영아,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그런 동영아의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사위원회인데요. 인사위원회가 있는 기업의 제도 도입률은 약 1.58배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인사위원회는 공정한 인사 체계를 도입하는 데 내부적인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여성 근로자의 비율과 장애인 근로자도 역시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조직에 소수자가 있을 경우 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제도 도입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여성 관리자 비율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 사업체 패널 자료를 보면 여성 관리자가 한 명도 없는 기업이 한 60%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여성 관리자가 있는 기업들은 이들을 관리할, 그러니까 다양성을 더 이상 확대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통제 변수 중에서는 노조와 1인당 임금이 제도 도입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노조 같은 경우에는 이 노사 관계를 조율함으로써 기업의 근로자의 요구를 주장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이 임금이 높은 기업일수록 규모가 큰 기업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일수록 다양성 관리 제도 도입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이제 그 다양성 관리 제도를 도입하는데 외부적인 압력과 내부적인 압력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먼저 이 외부 네트워킹 활동은 규범적 그리고 모방적 동영아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은 외부 활동을 통해서 능동적으로 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인사위원회가 공정한 인사 관리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 인사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성 관리 제도를 도입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 근로자 비율과 장애인 근로자 비율은 이 다양성 관리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 기업이 소수자 인력을 관리할 인사 제도에 포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이 소수자 근로자들이 자신이 받는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책적 함의인데요. 이 다양성 관리가 조직이 추구하는 규범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양성에 관심을 두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 역시 이제 다양한 인력을 채용해야 하며 이 기업들이 다양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팀은 경영학과 마케팅 전공이고 저는 발표를 맡은 오재영입니다. 저희는 인클루시브 디자인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인클루시브 디자인을 적용한 제품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인클루시브 디자인이란 과거 제품 및 서비스 접근에 소외되었던 계층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제작된 제품을 의미합니다. 즉, 인클루시브 디자인은 다수의 특징만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아닌 배제되었던 소수들의 이용 가능성까지 고려한 디자인입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인클루시브 디자인은 크게 세 가지 레벨로 나뉠 수 있는데요.
먼저 레벨 1은 소외되었던 소비자들을 고려했다라는 느낌을 주는 디자인을 의미합니다. 한 예시로 해외 항공사는 그들의 웹사이트에 장애인들을 위한 보조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별도로 구분된 보조 웹사이트는 오히려 그들이 배제되었다는 인식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비난을 받았습니다. 레벨 2의 경우에는 레벨 1보다 동등하고 공평한 경험을 제공하는 단계입니다. 그 예로 해외의 한 화장품 브랜드는 피부톤에 따른 다양한 프로덕트 라인의 화장품을 제작하여 기존에 소외되었던 인종이 메이저리티 컨슈머와 동등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레벨 3에 해당하는 단계는 이제 동영상처럼 하나의 제품을 모든 계층의 소비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입니다. 즉, 이 신발은 손에 신체적 장애가 있는 소비자들을 넘어 손이 불편하지 않은 소비자들까지도 손쉽게 신발을 신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레벨을 제안한 저자들은 레벨 3의 단계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러한 인클루시브 디자인은 분명 소외된 계층에게 매우 고맙고 매력적인 제품일 것입니다. 저희는 기존에 소외되지 않았던 non excluded 컨슈머들에게는 이러한 제품이 어떻게 인식될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특히나 인클루시브 디자인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많은 투자가 들어가야 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보다 넓은 소비자층에게 어필할 수 있기를 바랄 것입니다. 따라서 인클루시브 디자인이 메이저리티 컨슈머들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먼저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서 4가지 인클루시브 디자인 제품에 대한 그 두 소비자 계층 간의 선호도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제 non excluded 컨슈머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선호도가 낮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따라서 non excluded 컨슈머의 관점으로 초점을 좁혀서 그들에게 인클루시브 디자인 제품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희는 방금 앞서 설명했던 그 3가지 레벨로 구분된 인클루시브 디자인을 보다 간략하게 구분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개별 제공형과 통합형입니다. 구체적으로 레벨 1, 2와 같은 경우에는 소외된 소비자와 그렇지 않은 소비자들에게 그 각자 알맞은 제품을 각각 제공하는 이런 형식이었습니다. 반면 레벨 3 같은 경우는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통합형 제품이었습니다.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조금 예시를 들자면은 개별 제공형의 경우 오른잡이용 가위 그리고 왼손잡이용 가위가 각각 출시된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반면 오른쪽과 같이 통합형은 오른손잡이, 왼손잡이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의 이제 리서치 퀘스천은 이제 저희가 집중하기로 했던 그 non excluded 컨슈머의 관점에서 개별 제공형 제품과 통합형 제품 사이에 선호 차이가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개별 제공형과 통합형 제품 사이에 선호 차이가 존재할 거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디자인 유형에 따른 선호도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언더라인 메커니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즉, 무엇이 제품 유형에 따른 선호도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이에 저희는 그 컨슈머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소비자 동일시라고도 하는 이 컨슈머 아이덴티피케이션은 개인이 자신을 정의할 때 조직과의 일체성 또는 소속감에 대한 인식을 일컫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동일시는 조직 차원을 넘어 브랜드, 제품, 모델과 같은 단일 오브젝트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자신과 더 관련된 제품, 나를 더 잘 반영해주는 제품, 내 목표를 더 잘 달성해줄 수 있는 제품에게서 더 높은 동일시를 느낀다고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저희는 non excluded 컨슈머들이 개별 제공형과 통합형에서 느끼는 이러한 아이덴티피케이션에는 차이가 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는 2가지 이제 에비던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로섬 신념입니다. 제로섬 신념은 한정된 자원을 두고 누군가 이득을 보면 다른 누군가는 그만큼 손해를 본다는 믿음으로써 특히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은 타인의 손실이 아니라고 인식하지만 타인의 이익은 자신의 손실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 2번째, 수단 목표 사이의 연상 강도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수단을 사용하기 마련입니다. 이때 만약 하나의 수단으로 여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하나의 수단은 여러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효용과 가치는 높지만 한편으로는 각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과 유용성은 낮다고 인식됩니다. 왜냐? 하나의 수단에 여러 목표가 연결되어 있을 때 각각의 목표 달성에 대한 연상 강도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이제 희석 효과라고 합니다. 그림으로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은 통합형 가위는 오른손잡이 그리고 왼손잡이 소비자들의 목표를 모두 달성시켜주는 수단이기 때문에 하나의 수단에 두 개의 연결이 있는 셈입니다. 반면 개별 제공형 제품인 오른손잡이용 가위는 오른손잡이 소비자들에게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른손잡이 소비자들은 오른손잡이용 가위에게서 강한 일치성과 연관성을 느끼는 반면 통합형 가위에게선 제로선 신념을 느끼고 자신과의 영상 강도가 약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개별 제공의 경우 단일 타겟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만을 위한 제품이라는 인식이 강해져 높은 동의시를 가지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의 수단에 여러 타겟이 연결되어 있는 통합형 제품의 경우 자신과의 연관성이 낮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낮아질 것입니다. 이에 저희의 가설 1은 소외되지 않은 계층의 소비자들은 통합형보다 개별 제공형 인클루시브 디자인 제품을 더 선호할 것이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클루시브 디자인 유형에 따른 제품 선호도 차이는 이 소비자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매개할 것이다. 가 가설 2입니다. 이를 정리한 연구 모형과 가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의 가설을 테스트하는 실험 부분입니다. 실험 1의 목적은 인클루시브 디자인 유형에 따른 소비자들의 제품 선호도 차이를 조사하는 것, 즉 non-included 컨슈머들이 통합형 제품보다 개별 제공형 제품을 더 선호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총 110명의 엠터커들이 실험에 참여를 했고 디자인은 투 비트윈 서브젝트 디자인이었습니다. 실험 절차를 보시게 되면 먼저 주로 사용하는 손을 보고했습니다. 이때 오른손잡이가 왼손잡이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므로 왼손잡이가 소외된 계층의 소비자 그리고 오른손잡이가 그렇지 않은 메이저리티 컨슈머로 분류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각 컨디션에 따라서 다른 뉴스 기사를 제공했습니다. 개별 제공형 조건의 참여자들에게는 회사 A가 왼손잡이용, 오른손잡이용 가위를 각각 개별 출시했다는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반대로 통합형 조건의 참여자들에게는 회사 A가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통합형 제품을 출시했다라는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은 가위에 대한 그들의 구매 의도를 직접적으로 평정했습니다. 그 결과 구매 의도에 대한 디자인 유형에 따른 주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즉 소비자들은 통합형보다 개별 제공형 제품에 대해 더 높은 구매 의도를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가설 1이 지지되었습니다. 다음 실험 2 같은 경우는 제품군을 확장하여 실험 2의 결과를 리플리케이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저희는 가위 대신 컴퓨터 마우스를 사용하여 테스트를 했습니다. 실험 절차는 실험 1과 동일하였으며 보시는 것과 같이 자국모를 컴퓨터 마우스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결과에서도 유의미한 주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통합형 제품보다 개별 제공형 제품에서 더 높은 구매 의도가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실험 3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셀프 수를 증가시켜서 이전 그 실험 2의 결과를 리플리케이트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가설 2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인클루시브 디자인 유형에 따른 소비자들의 제품 선호도 차이를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매개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실험 3에서는 총 442명의 엠터커들이 참여를 했고 실험 절차 또한 유사했는데요. 마지막에는 그냥 그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측정하는 절차만이 추가되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참여자들은 4개 아이템을 통해 얼마나 제품과 동일함을 느끼는지, 연결성을 느끼는지, 가깝게 느끼는지, 또 유대감을 얼마나 느끼는지를 평정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변인들 사이에서 주효과가 나타났으며 그 헤이즈 프로세스 모델 4를 통해 분석한 결과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고자 했던 매개 효과도 유의미하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가설 2도 지지되었습니다. 이러한 실험 결과를 정리한 표입니다. 총 3가지 실험을 통해서 저희의 모든 가설이 지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연구의 기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클루시브 디자인에 대한 중요도 및 관심도가 증가해지고 있는데 반해 부족했던 실증적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인클루시브 디자인 문헌에 기여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외된 계층의 관점에서 주로 다뤄진 논문들이 다수였는데 본 연구는 메이저리티 컨슈머의 관점에서 인클루시브 디자인을 조사함으로써 기업에게 보다 폭넓은 통찰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이상적이라고 제안했던 레벨 3가 아닌 더 낮은 레벨의 제품이 선호되는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갭을 메꾸기 위해 기업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과 전략에 대한 이 통찰을 제공하는 점에서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치외교학과 팀
발표를 맡은 차승원입니다. 저희 연구 주제는 경제적 정체성이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최근 발달된 민주국가에서 이주민에 대한 반발 등에 기반한 우파 파퓰리즘의 부상이 관찰되고 있고 사회 내 다양성 포용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다양성에 대한 수용도는 매우 낮고 온라인에서는 혐오 표현이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은 선거 행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정치 엘리트는 정체성을 동원하여 대중의 정치 참여를 이끌어냅니다. 이는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는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체성의 정치가 다양성 수준과 포용도가 둘 다 낮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이해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대중의 경제적 정체성과 문화적 정체성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복지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집단 복지정책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 태도는 경제적 정체성으로부터 기인하는가? 정체성이란 개인이 자신이 속한 집단에 갖는 동질감 또는 이질감을 의미합니다. 개인은 집단의 전형적인 속성과 자신의 속성이 일치할수록 동질감을 느낍니다. 반대로 자신이 집단과 상이할수록 이질감을 느끼고 인지 부조화를 경험합니다. 이때 개인의 정치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집단은 국가의 맥락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거주 지역이 중요할 수도 있으며 성별, 세대, 종교, 소속 정당 등 여러 요인이 가장 중요한 기준일 수 있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저희의 연구 경우에는 자신이 무슨 성별인지 또 어느 세대인지가 이러한 태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최근 연구를 참고해서 저희는 개인이 자신의 세대 성별 집단과 가지는 동질감이 강화되거나 약화되었을 때 정책 선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실험 설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응답자는 세 집단으로 나뉘어서 자신이 속한 세대 성별 집단과의 특정한 공통점을 상기할 수 있는 처치를 받게 됩니다. 집단 1은 문화적, 집단 2는 경제적 동질감이 강화되게, 집단 3은 경제적 동질감이 약화되게 유도됩니다. 개인이 자신의 세대 성별 집단과 동질감을 느껴서 정책을 선호하게 되는 기준이 문화적 요인인지 경제적 요인인지를 분리해내고자 문화와 경제적 처치 조건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처치 내용입니다. 집단 1은 내 집단의 평균 공연 관람 횟수를 예상합니다. 예를 들면 20대 여성 응답자일 경우에는 20대 여성의 공연 관람 횟수를 예상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경제적 요인이 최대한 배제되면서 결과를 왜곡할 만큼 너무 시의성 강한 주제도 아니고 그러면서 성별 세대 집단을 묶을 수 있는 문화적 요인이 무엇인지 고민을 한 결과입니다. 통계청 국가 지표 체계 중에서 세대와 성별에 따른 차이가 꽤 뚜렷하게 나타났던 문화예술 관람률을 선택하였습니다. 집단 2는 내 집단의 평균 소득을 예상해서 응답을 합니다. 집단 3도 내 집단의 평균 소득을 예상을 하는데 응답 직후에 실제로 평균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정보를 제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종속 변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정책 선호도입니다. 응답자가 실제로 보게 될 설문창은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이 창이 넘어가고 나면 집단 3에서만 실제 평균 소득 정보를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본 연구는 컨조인트 설문 실험을 활용합니다. 오른쪽이 응답자가 보게 될 실제 설문 창입니다. 응답자는 가상의 국회의원 후보자의 프로필을 본 다음에 더욱 투표하고 싶은 후보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때 후보자 프로필의 모든 내용은 무작위로 생성이 됩니다. 연구의 종속 변수는 주요 공약입니다. 사회적 약자 정책에 해당하는 조선족 취업 비자, 장애인 일자리, 여성 고용 증진 예산, 노인 일자리, 저소득자 정책, 그리고 이와 대비되는 보편 복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 6가지 정책이 이 마지막 한 주요 공약의 무작위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회적 약자에 관한 정책을 단독으로 물어보면 응답자들이 실제 자신의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하는 바람직성 편향이 생길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컨조인트 실험 환경에서는 응답자들이 국회의원 후보자가 내세우는 정책 말고도 국회의원 후보자의 성별, 비리 여부, 연령과 같은 프로필의 다른 항목을 함께 비교해서 선택을 하게 되므로
보다 솔직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렇게 선택지가 주어지는 실험 환경은 더욱 현실적입니다. 복지 제도는 한정된 정부 예산 안에서 어떤 수혜 대상을 우선시하게 되는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응답자는 프로필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후보자를 선택하지만 통계 분석을 하는 저희 연구자들은 주요 공약이 가지는 한계 효과만 분리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론 및 가설입니다. 첫 번째 가설은 집단 정체성을 강하게 느끼게 된 처치 집단의 응답자는 외집단에 대한 배타적 태도가 강화돼서 사회적 약자 정책에 대한 선호가 감소할 것입니다. 외집단 배타성의 원인은 경제적 차원, 문화적 차원이 공존하는데 본 연구는 문화적 요인을 상기받은 집단 1보다 경제적 정체성을 상기받은 집단 2에서 사회적 약자 정책에 대한 선호가 더 낮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한국에서는 세대 간 그리고 성별 간 소득의 불평등이 주요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 처치를 받은 집단보다 경제적 처치를 받은 집단에서 내 집단 동질감이 더욱 강하게 발생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가설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실제 평균 소득을 제공받는 경우 사회적 약자 정책에 대한 선호가 더 높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응답자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정보를 받음으로써 자신이 집단 구성원들과 동질하지 않다는 의식을 갖게 되면 내 집단과의 일체감이 감소하고 외집단 배타성이 완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설 정리 및 예상 처치 효과입니다. 결과 분석 시 중속 변수를 나타내는 표에서 정책 선호가 왼쪽으로 떨어지면 선호도가 낮다는 의미가 되고 오른쪽에 위치하면 선호도가 높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가설 1에 따라서 경제적 정체성이 강화된 응답자는 사회적 약자 정책 선호가 낮을 것이므로 각 정책들에 대해서 집단 2보다 집단 1이 왼쪽에 위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설 2에 따라서 실제 소득 정보를 제공받은 응답자일수록 정책 선호가 높을 것이므로 각 정책들에 대해서 집단 3이 집단 2보다 오른쪽에 위치할 것입니다. 분석 결과입니다. 보편 복지를 베이스라인, 즉 0에 두었을 때 각 정책에 대한 계수를 나타내고 있는 표입니다. 실험 처치 효과 분석을 하기 전에 앞서 먼저 종속 변수 항목들 간의 전반적인 비교를 하면 응답자들은 조선족 정책에 가장 부정적이고 노인과 저소득층 정책에 가장 우호적이었는데요. 유권자들이 복지 수혜 자격, 즉 디저빙네스가 가장 높은 집단으로 여성이나 이민자보다는 노인 집단을 선택해왔다는 기존 연구와 비슷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핵심적인 것은 본 연구의 가설 검증, 즉 처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인데요. 모든 항목들을 아울러 봤을 때 집단 1, 2, 3 간에 어떤 공통적인 패턴이 나타나는지 분석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가설과 같이 경제적 정체성이 강화된 집단 2에서는 집단 1보다 정책 선호가 낮습니다. 종속 변수들을 모두 아울러서 봤을 때 대부분의 정책에서 하늘색이 회색보다 더욱 왼쪽에 위치하는 패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점 그리고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점은 정체성 약화와 강화의 차이가 일관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설과 같이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경제적 정체성이 약화된 집단은 정책에 더욱 우호적입니다. 하늘색인 집단 2보다 진한 파란색인 집단 3이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집단 2와 3을 비교했을 때 모든 정책 항목에서 일관된 패턴이 나타났다는 것은 처치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 및 함의입니다. 개인은 자신이 내 집단 전형에 가깝다고 느낄수록 내 집단에 대한 동질감을 형성하고 사회적 약자 정책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보입니다. 반대로 자신이 전형이 아니라고 느끼면 정체성이 약화돼서 약자 정책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낮아집니다. 본 연구는 2030 청년 세대를 과대 표집한 연구로서 소수자에 대한 배타성을 표출하는 정체성 집단의 결집 원인을 경제적 요인으로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외집단 배타성의 원인이 경제적 요인이냐 문화적 요인이냐에 대한 정치학 이론의 오랜 논쟁에 기여하기도 하고 또 세대 성별의 구분보다는 내외 집단 구분의 정체성 정치가 다양성의 포용을 저해할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다양성 가치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헤드라인 속 혐오 표현이 뉴스 이용자의 이슈 인식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발표할 미디어학과 석사과정 김감미입니다. 이 연구는 보시는 바와 같이 노골적인 혐오 표현이 뉴스 기사 제목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는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다음 표는 주요 일간지 기준 혐오 표현이 헤드라인과 기사 본문에 게시된 빈도입니다. 이는 주요 일간지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인터넷 언론사, 지역 신문사 등이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 그리고 혐오 표현이 위의 네 가지뿐만 아니라 더 많은 대상을 표본으로 하여 양산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뉴스 미디어 환경에서 혐오 표현 유통이 차지하는 빈도는 보시는 표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혐오 표현이 언론을 통해 확산 및 전파되고 있다는 점, 또한 다변화된 뉴스 미디어 환경에서 헤드라인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는 점에 근거하여 이 연구는 헤드라인 속 혐오 표현에 주목하였습니다. 헤드라인은 뉴스 이용자의 관심을 끌어야 하고 기사 전체를 요약 및 분석하여 기사의 분위기를 나타내고 기사 전체 논조에 집중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뉴스 생산자 입장에서 헤드라인의 구성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 실제로 헤드라인 속 사용되는 어휘는 전략적으로 선택될 뿐만 아니라 언론사의 이데올로기 혹은 이슈에 대한 태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헤드라인은 해산의 프레임으로 작용하여 언론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독자들이 이슈에 대해 생각하고 판단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헤드라인은 뉴스 이용자의 소비 경향과 함께 살펴보면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낮은 인지 비용으로 더 많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얻고자 하기 때문에 기사 전체를 읽기보다 헤드라인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 경향이 있는데 현행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 뉴스 환경에서 뉴스 이용자가 기사 제목만으로 뉴스를 소비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고 더 나아가 뉴스 헤드라인 소비를 뉴스 소비 그 자체로 인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곧 뉴스가 되는 저널리즘 소비 행태를 두고 현행 연구들은 헤드라인 저널리즘의 시대라고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뉴스 환경에서 뉴스 이용자들이 효율적으로 정보를 얻고자 헤드라인으로만 뉴스를 소비하는 행태가 심화되었다면 동시에 온라인 뉴스 환경의 경쟁적인 성격은 뉴스 생산자로 하여금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헤드라인 생산에 대한 압력을 유발하였습니다. 실제로 선행 연구들은 뉴스 편집자들이 이용자로부터 선택, 즉 클릭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어를 변경하거나 모호하고 선정적인 어휘로 헤드라인을 편집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헤드라인으로 뉴스를 소비하는 뉴스 이용자들과 포털 뉴스 환경의 경쟁적인 성격, 그리고 이것들이 맞물리며 뉴스 생산자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헤드라인 생산에 대한 압력을 받게 됩니다. 선정적인 헤드라인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혐오 표현이 포함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현행 연구에 따르면 혐오 표현은 단순 이슈 보도 형태나 혐오 표현을 신조어로서 의미를 전달하는 경우 혹은 공적 인물의 발화를 혐오 표현을 그대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기사에 작성됩니다. 많은 선행 연구들은 혐오 표현이 언론을 통해 확산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지만 정말 뉴스 이용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문제적인지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기사 속 혐오 표현의 영향력과 그 효과를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헤드라인에서 사용된 어휘들은 하나의 프레임으로 작용하여 이슈에 대한 정의, 해석, 평가와 관련된 이용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어휘가 혐오 표현일 경우 이슈에 대한 중요성 및 심각성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를 검증하고자 혐오 표현에 노출되는 것이 이슈 심각성 및 중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가설 1-1과 1-2를 설정하였습니다. 헤드라인 속 어휘는 보도된 이슈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현행 연구에 따르면 이슈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집단에 대해 부정적인 어휘를 포함하여 보도할 경우 그 이슈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 1을 통해 헤드라인 속 혐오 표현이 이슈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헤드라인 속에는 언론사가 가지는 이슈에 대한 태도가 녹아 있습니다. 이는 헤드라인 논조를 통해서도 전달되는데 같은 이슈를 어떠한 논조로 보도하느냐가 뉴스 이용자의 이슈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들에 근거하여 혐오 표현과 관련된 이슈를 전달하는 헤드라인 논조가 이슈 심각성 및 중요성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가설 2-1과 2-2를 설정하였습니다. 논조는 이슈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이러한 연구 문제 2로 논조가 뉴스 이용자의 이슈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이슈 심각성 인식, 중요성 인식, 그리고 이슈 태도에 대한 혐오 표현과 논조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가설 3-1은 이슈 심각성 인식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 3-2는
이슈 중요성 인식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 3-3은 이슈 태도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설정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은 온라인 실험 설계를 진행하였고 마크로비 램브레인에 의뢰하여 대한민국 성인 남녀 432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공석 변이는 이슈 심각성, 이슈 중요성, 그리고 이슈 태도이며 통제 변이로는 인구 통계학 변수와 이슈 관여도를 추가하였습니다. 실험 설계는 혐오 표현이 뉴스에서 이슈와 맞물려 호명의 개념으로 나타나거나 이를 지적하는 기사가 주를 이룬다는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혐오 표현 유무와 비판적 논조와 비판적이지 않은 논조로 실험 설계를 하였는데, 비판적 논조란 사회적 이슈와 맞물려 호명의 개념으로 나타나는 혐오 표현을 비판하는 논조이며, 비판적이지 않은 논조는 호명의 개념으로 나타나는 단순 이슈를 전달하는 논조를 말합니다. 표침물 구성은 선행 연구에서 뉴스 이용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접하였다고 답한 혐오 표현 중 실제로 기사를 통해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는 혐오 표현인 멈충을 표침물로 구성하였습니다. 표침물은 기사 이미지를 제시하여 이슈에 대한 이해를 높인 뒤 같은 스토리의 헤드라인 6개를 한 묶음으로 하여 4가지 조건으로 다르게 구성하고 실험 참가자들은 무작위로 한 조건에 노출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전 실험 집단에게 공통으로 제시되는 기사입니다. 이는 각 집단별 처치물입니다. 먼저 응답자들 평균 연령은 39세였으며 교육 수준은 대학교 재학 및 졸업이고 정치적 성향은 중도 성향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는 실험의 무작위화가 잘 진행되었는지 확인한 표입니다. 먼저 혐오 표현이 이슈 심각성 및 중요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집단 간 평균 비교를 진행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유의미한 수준에서 혐오 표현에 노출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이슈를 더 심각하고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혐오 표현이 이슈 태도에 미치는 영향인 연구 문제 1을 살펴보기 위해 집단 간 평균 비교 결과 이 두 집단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혐오 표현의 유무는 이슈 인식에는 영향을 미쳤으나 논조의 차이는 이슈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논조가 이슈 태도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혐오 표현을 사용을 비판하며 노키즈존 문제를 전달하는 비판적 논조에 노출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이러한 이슈를 차별적 형태라고 인식하는 태도가 형성되었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진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슈 심각성 및 중요성 인식에 혐오 표현과 논조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혐오 표현이 포함되며 이러한 호명을 비판적으로 전달하는 논조일수록 이러한 이슈를 더 심각하고 중요하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슈 태도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윤리적 차원에서 언론 규제 혹은 법제도 틀에서 언론이 확산시키는 혐오 표현이 문제라고 많은 선행 연구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 집단이 지적해왔으나 실제 뉴스에 사용될 경우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언론을 통해 확산되는 혐오 표현이 뉴스 이용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적으로 증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분석 결과 혐오 표현은 그 자체로도 뉴스 이용자의 이슈 중요성 및 심각성 인식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혐오 표현과 논조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혐오 표현에 대해 비판적 논조로 전달되는 기사 제목이 이슈를 더 심각하고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데 영향을 미침을 뜻하는데, 이는 혐오 표현이 이슈 심각성, 중요성 인식을 경유하여 사건을 더 과장하게 이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위험성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경험적 발견은 언론의 혐오 표현 사용 중재 혹은 제도를 논의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부 조직과 사회 토론 진행을 맡은 행정학과 김현주입니다. 오늘 네 분의 그 대학원생들께서 아주 흥미로운 발표를 해주셨어요.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우리 이 행사의 캐치프레이즈라고 해야 되나요? Think within, talk across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think within한 걸 소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talk across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토론자라고 마이크를 잡고 말을 오래 하면 아마 주어진 15분 동안 저 혼자 얘기하다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학원생들이 서로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시간을 먼저 드리고 혹시 시간이 남으면 제 의견을 거기다 얹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보면은 우리가 조직과 사회라는 주제인데 기업 조직에 대해서 발표한 분이 2분, 그 다음에 사회에 관해서 발표한 분 2분인 것 같아요. 이제 먼저 기업 조직에 관련된 발표로 한 우리 사회학과
이지연 대학원생의 제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국 기업의 다양성 관리 제도 도입과 확산에 관한 연구 이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경영학과 3명의 네 명의 대학원생이 그 제목이 조금씩 달라져 있는데 인클루시브 디자인 프로덕트에 관한 연구 이렇게 있었습니다. 우리 참석하신 네 분 중에서 서로 이 두 페이퍼에 대해서 질문이나 어떤 커멘트 해주시고 싶으신 분 계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인클루시브 디자인 팀에 질문하고 싶은 게 생겼는데요. 아까 보여주신 그림을 보니까 가위의 디자인이 양손잡이용 가위와 그 한손잡이용 가위가 완전히 똑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마우스도 양손잡이용 마우스와 그 한손잡이용 마우스가 완전히 그러니까 똑같지는 않고 약간의 그 디자인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통제가 되려면 그러니까 마우스가 생긴 게 한쪽은 오른쪽, 한쪽은 왼쪽이고 양손잡이가 한 번에 사용할 수 있으려면 그 둘을 그냥 붙여놓은 차이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혹시 그 인클루시브 디자인이 아니라 그냥 소위 말하는 디자인이 예뻐서 또는 못생겨서 그 제품을 선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통제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아닙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일단 답변을 해보자면은 일단 그러한 뭐 디자인적인 뭐 선호도를 좀 배제하기 위해서 최대한 뭐 같은 컬러나 최대한 같은 유사한 디자인으로 찾아서 해서 사실은 저희가 좀 가상적으로 제품을 만들 수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면 약간 저희 컨텍스트에서는 좀 리얼리스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서 최대한 실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약간의 이제 차이는 있었고 그리고 가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손잡이 뭐 모양이나 크기가 달랐다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인클루시브 디자인의 핵심일 것 같아서 보면은 그 내가 엄지를 꽂는 곳이 더 작고 뭐 이렇게 그런 차이가 이제 기본적으로 있는데 통합형에서는 그게 똑같음으로써 오히려 더 불편함을 느끼는 요소 중에 하나라서 아마 저희가 제안했던 그런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더 떨어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해서 이거는 사실 인체공학적인 문제여서 아마 저희가 이렇게 가상으로 이렇게 막 제작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분 질문 있으신가요? 우리 김감미 대학원생. 저도 인클루시브 디자인에 질문이 있는데 별건 아니고요. 그냥 그 피험자들은 이 디자인이 인클루시브 디자인인 걸 알고 한 건가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디자인을 인클루시브 디자인이라고 한다라는 그런 얘기는 없고 저희가 뉴스 기사식으로 너가 웹서핑을 하고 있는데 가위를 사기 위해 웹서핑을 하던 도중 이렇게 기사를 발견을 했다. 근데 이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 다음에 이제 그냥 통합형 이렇게 모두가 쓸 수 있는 걸 했다 아니면은 각각 사용할 수 있는 걸 두 가지를 출시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는 이렇게 알려주진 않았습니다. 저는 이 발표를 보면서 궁금했던 게 과연 디자인 요소의 임팩트가 어느 정도로 클까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willingness to purchase에 관해서 디자인 요소가 영향을 준다라고 이제 설계를 하셨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 willingness to pay에 관련된 것도 그 willingness에 영향을 주는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이 작동을 하거든요. 근데 과연 디자인적인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 좀 그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본 바가 있나요? 디자인적인 측면이 크다고 하기 저희 주장이 좀 디자인적인 것 때문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기보다는 일단 그 기사의 정보를 통해서 나와의 그 동일시가 떨어지는 게 핵심이었는데 이제 아까 다른 선생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셔가지고 그런 그 디자인에 대한 차이는 어쩔 수 없이 발생밖에 없을 것 네, 같아요. 뭐 이렇게 교수가 얘기를 하면 별 얘기 아닌데 자꾸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제가 우려했던 현상이 이겁니다. 혹시 동료 연구자들 중에서 답변 더 해주실 분 계신가요? 네, 교수님께서 주신 질문을 제가 이해한 게 잘 맞다면 저희는 이제 소비자 동일시라는 그런 변수에 초점을 더 맞췄지만 어쨌든 인클루시브 디자인이고 또 아까 다른 선생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듯 디자인적인 요소가 얼마나 이 결과에 영향을 더 미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주신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저희가 그 디자인적인 요소도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아까 잠깐 저희 동료가 말한 것처럼
이 디자인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사실 거기서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심미적인 요소라든가 기능적인 요소 같은 게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가장 뭔가 통제가 가능한데 저희가 지금 짧은 시간 안에 뭔가 실험을 돌릴 수 있는 제품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좀 접근이 가능한 뭐 가위라든가 마우스를 생각하게 되었고 저희가 이제 추후에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면 이제 그 디자인 같은 요소도 함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네, 연구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지연 학생이 발표하신 기업 다양성 관리제도 도입 확산에 관해서 혹시 코멘트 해주실 분 계신가요? 질문이 없을 때 제가 이제 또 나서게 되는데요. 제 학부 전공이 또 사회학이기 때문에 사회학과 학생의 발표는 더 관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더 부담이 생기겠죠?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 궁금했던 거는 이제 아이소모피즘을 기본적인 theoretical base로 접근해서 활용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런 아이소모픽 프레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게 이 이론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조금 좀 명목적으로 활용된 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걸 보면서 지금은 이제 기업을 대상,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했는데 오히려 공공기관에 적용해 보면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공공기관에 대해 관한 굉장히 광범위한 데이터들이 이미 다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알리오라는 사이트에 가면 데이터가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도 매우 용이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굉장히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져 있습니다. 규모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야 간의 비교를 하는 것도 꽤 흥미로운 접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에 관한 데이터는 오히려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공공기관은 개방이 되어 있으니 그런 쪽으로 연구를 확장해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가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파트로 사회에 관한 두 페이퍼가 있었어요. 한 페이퍼는 우리 정외과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정체성이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마지막에 발표했던 우리 미디어 학부의 김감미 대학원생이 헤드라인 속 혐오 표현이 이용자의 이슈 인식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 이 두 페이퍼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두 분 중에 혹은 뭐 서로 토크 어크로스 할 좀 의사가 있으신가요?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궁금한 게 그 뉴스 혐오 표현을 그렇게 아까 봤을 때는 뭐 맘충이나 뭐 그런 몇 가지 단어를 선택을 하셨는데 혹시 그렇게 선택을 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다른 혐오 표현도 많잖아요, 사실. 근데 그거를 특별히 이렇게 선택하신 이유가 뭔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 선행 연구를 토대로 먼저는 한국의 혐오 표현이 약자와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집단을 나눴고요. 혐오 표현 대상이 될 수 있는 뭐 아동, 노인, 그리고 여성, 그리고 또 이제 혐오 표현 논의가 확산되고 있음과 동시에 남성까지 추가해서 넣었는데 선행 연구에 따르면은 그 네 가지 표현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접한 적 있다고 밝힌 연구가 있어서 이것 중에 정말 가장 많은 빈도로 어떤 게 나타나는지 비하인드 분석을 통해서 선택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차승원 발표자님께 드리고 싶은데요. 그 실험적 처치에서 경제적 상황을 만들었는데 실제 평균 소득에 대해서 답변을 준지 여부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다르게 나오는 점이 인상 깊었는데 사실 참가자가 평균 소득이 이 정도 될 거다라고 얘기한 거랑 실제 값이 주어지는 게 어떻게 해서 왜냐하면 그 개인들이 얘기하는 평균 소득에 대한 예측이 다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본인을 그 집단으로부터 분리시키는 효과를 일관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실험적으로 좀 궁금했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보를 처음에 주지 않고 집단 2에서 그냥 예상만 해라라고 했을 때는 쉽게 말해서 난 20대 여성인데 내 또래 애들은 얼마 정도 벌지를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서 답안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집단 3에서는 이렇게 답안을 기록하고 나서 실제 소득 정보를 평균 소득 정보를 받아봤을 때 두 가지 결과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생각보다 남들은 더 많이 버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다른 생각보다 내가 더 많이 버네, 우리 친구들은 많이 못 버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방향성이, 물론 방향성은 아래로 위로 이렇게 달라지고 있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됨으로써 나와 내 집단이 생각보다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내 집단과의 일체감이 감소한다라는 메커니즘을 저희는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방향, 사실 내가 더 많이 버네 또는 내가 더 못 버네에 대한 추가적인 효과가 더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추가로 연구를 하고 있어서, 네, 질문 주신 점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우선 네 분 모두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인클루시브 디자인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연구하신 바에 따르면 이 소비자 동일시나 수단 목표 영상 강도 등의 그 변수로 인해서 인클루시브 디자인, 그 통합형 제품에 대한 배제되지 않은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좀 더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배제되지 않은 소비자들의 비율이 좀 더 높고, 그 사람들을 위한 제품을 파는 것이 마케팅적으로 좀 효율적이니까 그에 편향된 식으로 아이템을 개발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그 기업 입장에서의 대비책은 어떻게 될지, 기업 입장에서 통합형 제품을 좀 더 개발할 수 있게 해주는 요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질문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그 부분이 이제 앞으로 저희가 후속 연구로 가져가야 할 되게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이를 지금 그 스위칭 할 수 있는 뭐 확실한 모더레이터는 찾지 못했지만, 우선 저희가 제안했던 그 매개 변인이 아이덴티피케이션인 만큼 그런 통합형에서도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좀 증가시킬 수 있는 뭐 광고 메시지라든가 그런 기업 전략 쪽에서 그 메시지 프레이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그게 되게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조금 기업 전략을 제안하고자 이제 조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나 정도만 더 받도록 해서 좀 두 팀 간의 공통적인 그런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할 때 보편적인 복지로 다가갈 건지, 개별적인 정책으로 할 건지, 개별적인 제품으로 할 건지,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갈 건지, 뭐 이런 문제들을 공통적으로 고민해봐야 될 문제들을 제기해 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